조카를 찢어 죽이고 왕좌에 앉은 남자. 그의 말년은 온몸에 살이 썩어 들어가는 생지옥이었습니다. 우린 흔히 이걸 억울한 원혼의 핏빛저주라 부르죠. 하지만 현대 심리학의 진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귀신의 복수가 아니라 살인마의 뇌가 스스로의 육체를 갉아먹은 신체화 증상이었습니다. 조선 최악의 소시오패스 수양대군. 그의 뇌 속에서 벌어진 끔찍한 자기 파괴의 메커니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한 왕실에서 수양대군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하루는 조용한 지옥이었습니다. 형 문종은 세종대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정통성의 끝판왕이었습니다. 한글 창제를 함께했고 누가 봐도 완벽한 후계자였죠. 동생 안평대군은 명나라 사신들조차 글씨를 구걸할 정도의 예술 천재였습니다. 그 사이에 낀 수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힘 좀 쓰는 왕자 정도. 공부도 예술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세종이 형제들을 바라보는 눈빛과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다는 걸 수양은 어릴 때부터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사람의 뇌는 사회적 배제의 고통을 물리적 고통과 똑같이 처리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했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손등을 뜨거운 불에 데웠을 때 반응하는 영역과 정확히 일치하죠. 수양에게 형제들의 존재는 매일 손등에 화상을 입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고통 앞에서 수양의 뇌는 생존 전략을 짰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동 형성입니다. 속으로는 이가 갈리도록 분했지만 겉으로는 형과 동생을 극진히 받들었죠. 고개를 숙이고 웃으면서 주먹은 등 뒤에서 하얗게 질릴 때까지 쥐었습니다. 문제는 이 감정 억압이 뇌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시킨다는 겁니다. 진짜 감정과 표현하는 감정 사이의 간극이 벌어질수록 내면의 압력은 점점 높아집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문종이 병약해지고 어린 단종만이 왕위를 이을 상황. 수양의 뇌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분노와 결핍이 마침내 출구를 찾은 것입니다. 억눌린 감정은 영원히 억눌린 채로 남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딘가에서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2살 조카의 왕좌. 그것이 수양이 찾은 출구였습니다. 계유정난. 수양대군은 피로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형의 아들인 12살 단종을 몰아내고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도륙했죠. 안평대군을 죽인 것도 모자라 세상에서 동생의 글씨체를 모조리 불태워버렸습니다. 자신은 절대 가질 수 없었던 천재성의 흔적조차 지워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고작 11년 권력을 쥐겠다고 백펜신 6명을 차명에 처했습니다. 조선은 문자 그대로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수양이 미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의경세자의 존재였습니다. 똑똑하고 인품이 훌륭했던 이 아들은 수양에게 유일한 심리적 도피처였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의미 부여를 통한 정당화라 부릅니다. 인간의 뇌는 자신의 고통과 악행에 의미를 부여해야만 정신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피를 뒤집어 쓰고 지옥에 가더라도 이 아이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조선은 위대해질 것이다. 이 한 문장이 수양의 모든 죄악을 합리화해주는 최후의 방패였습니다. 전쟁에서 사람을 죽인 군인이 나라를 지켰다는 서사로 버티고 가족을 위해 불법을 저지른 가장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죄책감을 누르는 것처럼요. 의경세자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수양의 존재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서사가 점점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레는 자기 거짓말을 반복할수록 그것을 진실로 믿기 시작합니다. 수양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구한 것이고 조카를 몰아낸 것이 아니라 무능한 왕을 교체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의경세자가 살아있는 한 이 자기 기만의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의경세자가 20살의 나이로 갑자기 죽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수양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단순한 부정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평생 쌓아올린 정당화의 서사가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내 악행의 결과물인 이 왕좌를 물려줄 사람이 없다면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 모든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이 질문 앞에서 뇌의 방어기제는 완전히 붕괴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의경세자가 죽은 지 딱 한 달 뒤
수양은 유배지에 있던 조카 단종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이미 왕위도 빼앗고 귀양까지 보낸 17살 소년을요. 왜 굳이 죽여야 했을까요?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이었을까요? 전혀 다른 심리가 작동한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라 부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칠 때 뇌는 그 감정을 외부의 대상에게 돌려버립니다. 수양의 뇌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내 아들이 죽은 건 내 죄 때문이다. 그 죄의 근원은 단종이다. 단종만 사라지면 이 고통도 사라질 것이다. 완벽한 자기 기만이었죠. 단종은 그저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긴 피해자일 뿐인데 수양의 뇌 속에서는 모든 불행의 원흉으로 둔갑한 겁니다. 최신 뇌과학에서는 이 순간을 도덕적 상해가 터지는 시점이라 설명합니다.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뇌는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의경세자라는 방패가 사라진 수양의 뇌는 마침내 자기 자신을 살인귀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죠. 그리고 이 인식은 곧 그의 몸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뇌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끔찍한 과정이 시작된 겁니다. 단종을 죽인 뒤 수양의 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고 피고름이 흘렀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악취가 진동했죠.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살점이 함께 떨어져 나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단종 어머니 현덕왕후의 저주라 불렀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복수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현대의학과 심리학은 전혀 다른 진단을 내립니다. 이것은 귀신의 저주가 아니라 수양의 뇌가 스스로의 몸을 공격한 결과였습니다. 이를 신체화 증상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억누른 감정들, 차마 인정할 수 없었던 죄책감과 수치심이 몸이라는 출구를 통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뇌와 면역 체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성적인 심리적 고통은 실제로 신체의 면역 기능을 파괴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피부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통제를 벗어나며 몸 곳곳에서 자기 파괴가 시작됩니다. 수양의 피부병은 귀신이 씌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뇌가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너는 살인귀다. 내 몸은 썩어 마땅하다. 수양은 온천을 전전하며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전국의 명의를 불러 모았죠. 하지만 어떤 약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병의 뿌리가 피부가 아니라 뇌에 있었으니까요. 진짜 치료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직시하고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 하지만 수십 년간 자기 기만에 익숙해진 그의 뇌는 끝내 그 길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조선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원인 모를 만성 통증, 설명되지 않는 피부질환, 이유 없는 소화장애,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이라는 모호한 진단을 내리지만 이것이 바로 현대판 신체화 증상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뇌가 아무리 현실을 왜곡해도 몸은 진실을 기억합니다. 수양대군이 왕이 된 후 보여준 잔혹함은 단순한 악인의 본성이었을까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다허 켈트너는 20년간 권력이 인간의 뇌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권력을 쥔 사람의 뇌는 마치 전두엽에 손상을 입은 환자처럼 변한다는 것.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실험은 이랬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에는 권력자 역할을, 다른 쪽에는 복종자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권력자 그룹의 뇌 활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거울 뉴런 시스템, 즉 상대방의 감정을 따라 느끼는 뇌 영역의 활성도가 뚝 떨어진 겁니다. 권력은 말 그대로 뇌의 공감 회로 스위치를 꺼버렸습니다. 수양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좌에 앉기 전까지 그는 최소한 감정을 숨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쥔 후 그의 뇌에서 공감 능력이 급속도로 퇴화했습니다. 안평대군의 글씨를 불태울 때, 186명을 차명에 처할 때, 17살 조카에게 사약을 내릴 때 그의 뇌는 이미 상대방을 인간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가면 증후군의 발현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못한 지위를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내가 가짜라는 게 들킬 것이다라는 공포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죠. 이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을 의심하는 모든 존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수양의 잔혹함은 단순한 폭정이 아니었습니다.
가면이 벗겨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대한 분노 조절 장애였죠. 신하들이 자신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마다 그는 거열형으로 찢어 죽였습니다. 뇌 속 깊은 곳에서 나는 가짜 왕이다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고 그 목소리를 지우기 위해 더 큰 피를 뿌려야 했던 겁니다. 같은 상실을 겪어도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섭니다. 수양대군은 완전히 무너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의 경세자가 죽자 그는 유일한 방패를 잃은 공허함을 감당하지 못했죠. 그리고 고통을 외부로 돌렸습니다. 단종에게 사약을 내린 건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내면을 직시하지 못하고 희생양을 찾은 겁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고통을 나에게 일어난 일로 객관화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뇌 스캔 결과 이들은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과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영역 사이의 연결이 강하게 발달해 있었죠. 반면 무너지는 사람들은 고통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슬픈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나는 슬픔 그 자체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수양은 후자의 극단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존재 실패로 받아들였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의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17살 단종은 그렇게 삼촌의 부서진 정신을 위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죠. 단종을 죽인 후 그의 몸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끊임없이 외부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환경이 나빠서, 운이 없어서. 이 사고방식은 일시적으로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뇌의 회복 능력 자체를 파괴합니다. 수양의 뇌는 수십 년간 이 패턴으로 작동해왔습니다. 형제들 탓, 아버지 탓, 조카 탓. 단 한 번도 자기 내면을 직시한 적이 없었죠. 역사 속에는 비슷한 상실 앞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링컨은 남북 전쟁의 한복판에서 노예 해방을 선언했고 자식을 먼저 보낸 수많은 부모들이 오히려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차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직시할 용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말년의 수양은 불교에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절을 짓고 불상을 세우고 막대한 재산을 시주했죠. 역사책에는 이를 참회라고 기록합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바로 취소 방어 기제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대 행동으로 죄책감만 덜어내려는 철저히 이기적인 심리작용이죠. 젊고 힘이 넘칠 때는 염라대왕 따위 신경도 쓰지 않고 사람을 찢어 죽이던 자가 늙고 살이 썩어 들어가니 갑자기 내세가 두려워진 겁니다. 진정한 참회였다면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단종의 명예를 회복하고 죽인 사람들의 후손에게 사죄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쿠데타가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절에 돈을 뿌린 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지옥행 티켓을 돈으로 환불받으려는 계산이었죠. 오늘날에도 똑같은 패턴은 반복됩니다. 부당하게 돈을 벌어놓고 뒤늦게 기부하며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 평생 가족을 무시하다가 말년에 갑자기 다정해지려는 사람들, 직장에서 후배를 짓밟고 올라간 뒤 은퇴하면서 멘토 행세를 하는 사람들. 뇌는 이런 방어 기제로 일시적인 안도감을 얻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취소 방어 기제의 핵심은 행동만 바뀌고 내면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장단컨대 수양이 20년 전으로 회귀한다면 어땠을까요? 100% 똑같이 조카를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뇌 속 욕망의 구조는 전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달라진 건 오직 하나.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뿐입니다. 진짜 참회는 다릅니다.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직시하고 그 욕망의 뿌리를 인정하며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수양에게 그런 용기는 끝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은 죽는 순간까지 썩어갔던 겁니다. 수양대군은 고작 11년의 권력을 위해 무엇을 잃었을까요? 두 아들은 청춘에 요절했고 딸마저 자식 없이 죽었으며 본인 역시 피고름 속에 비참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태종과 세종이 피땀 흘려 만든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는 그가 키운 공신들에게 조각조각 나눠졌고 똑똑한 충신들은 죽고 기회주의자들만 살아남아 조선의 시스템을 썩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원했던 건
왕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조카를 죽이고 수백 명을 도륙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그를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억울하게 죽은 17살 소녀는 단종이라는 진짜 왕의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승리자였던 삼촌을 세조라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영원히 수양대군이라고 부릅니다. 탐욕에 미친 왕자. 그것이 세상이 그에게 붙인 이름표입니다. 권력과 돈은 11년이었지만 세상이 기억하는 이름표는 영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함정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요? 고작 몇 년짜리 직장의 타이틀, 남들보다 조금 더 넓은 아파트 평수, SNS에서 받는 좋아요 숫자. 이것들을 위해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양심을 속이며 스스로의 뇌를 갉아먹고 있지는 않나요? 수양대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욕망이 뇌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자기 기만이 몸을 어떻게 파괴하며 결국 세상이 어떤 이름표를 붙여주는지에 대한 심리학적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의 뇌 속에는 작은 수양대군이 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직시할 용기를 낼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얽힌 매듭을 조금이나마 느슨하게 풀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지칠 때 언제든 쉴 수 있도록 다음 심리학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